라디오 수면제 책방. 좋은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 2권이고요. 고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실패자이죠. 선교사를 하다가 28살 정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돌아왔고, 동생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 여자는 떠나게 되죠. 결국 모든 것들을 잃고 혼자 남게 된 빈센트 반 고흐.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뭔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작품도 큰 고통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흐가 쓴 편지를 찬찬히 읽다 보니까요. 그는 참 생각이 깊고 그리고 매사에 치열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한 100년 후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그런 광명을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죠. 새벽녘 동트기 바로 그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무렵 한 젊은 여인이 빈센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빈센트 역시 그녀와의 결혼을 꿈꾼 듯하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는 당시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는 이 감정에 대해 그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빈센트의 두 누이와의 말다툼 이후 그 젊은 여인은 자살을 시도한다. 그녀는 죽음을 모면하지만 빈센트와는 끝내 결별하고 만다. 빈센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예민해졌다. 이제 친구들과 지인들은 사제관을 피해갔다. 라파르테가 다시 그를 만나러 왔지만 빈센트는 금은 세공품 상인, 전보 배달부, 그리고 피역 제조인 같은 아인트호벤의 몇몇 지인들 외에 더 이상은 누구와도 친분을 나누지 않았다. 케르세 마커라는 피역 제조인은 1912년 4월 14일에서 21일자 주간지 암스테르다머에서 빈센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빈센트의 아뜰리에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그림, 고무수채화 대생, 초코화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걸려있는 모습에 놀랐다. 납작한 코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매우 강조된 커다란 귀와 못이 박히고 울퉁불퉁한 손을 가진 여인들과 남성들의 모습, 직조공들, 방적기, 실 감는 사람, 감자 심는 사람들, 풀 뽑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무수한 정물화들과 빈센트가 그토록 애착을 보인 누에넨의 작은 성당을 담은 수십 개의 유화 습작들이 있었다. 그는 누에넨 성당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렸다. 하지만 빈센트의 말에 따르면 그 성당은 마을의 건달패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단 한 번도 음식이 올려진 것 같지 않은 화덕의 프라이팬 주위에는 커다란 잿더미가 쌓여 있었고 밀집으로 만든 의자 몇 개, 그리고 30개의 새 둥지로 가득한 장롱, 히스나무가 우거진 황야에서 옮겨온 갖가지 종류의 이끼와 식물, 박제된 새들, 작은 배, 도르래, 요강, 농가에서 쓰는 갖가지 종류의 도구, 오래된 모자들, 때 묻은 여인용 머리쓰개 등이 있었다.
케르세마커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누에넨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그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것은 너무나 달랐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강렬하고 거칠었으며 또한 미완된 것이었기에 아무리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본다고 해도 그것을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의 작품이 내게 지울 수 없는 어떤 감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습작화들은 매 순간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나는 그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조금씩 이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그를 방문했을 때 내가 받은 첫인상은 이미 호전돼 있었다. 하지만 무지 때문에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인물 대생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문외한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속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화내지 않았다. 그저 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칙칙한 겨울이 지나고 시작된 1885년 새해 첫날, 빈센트는 나는 이처럼 침울한 새해를 맞은 적도 우울한 기분인 적도 없었다고 쓰고 있다. 그가 직조공과 농부들의 초가집에서 끊임없이 작업에 몰두하던 그의 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3월 25일의 일이었다. 가족들과의 불편한 대화 이후 그는 5월에서 11월까지 아틀리에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이제 그 무엇도 그가 정한 목표, 즉 전원의 삶을 화폭에 담아내는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가을에는 퇴색한 나뭇잎 속에서, 여름에는 잘 익은 밀 사이에서, 봄에는 풀들 사이에서, 여름에는 하늘 밑, 겨울에는 그을린 초가집에서 풀 베는 일꾼이나 농부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늘 즐겁다. 이것들은 변하는 법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대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테오에게 보냈을 때 빈센트는 이제 전원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많은 발전을 보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델라크루아의 색채 기법에 대한 훌륭한 글을 썼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후기 인상파 화가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인상주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 인상주의에 대한 당신의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스의 작품에서 수많은 아름다움을 본다.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림 그리는 방식 그리고 색채에 있어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색조는 앞으로 조금 더 어두워질 것이다. 신도들에게 모델 일을 금지시키는 주임 신부와 갈등을 빚은 빈센트는 11월 말경 아틀리에를 포기하고 앙베르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는 누에넨을 떠나면서 빈센트의 짐을 나무 상자에 꾸려 브레다의 목수에게 맡겼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자 목수는 결국 그 짐들을 고물 장수에게 팔아버렸다. 그리는 일이 불편하다. 어려서부터 대생의 재능을 보였던 빈센트는 구필 화랑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런던에서 크로키 작업을 했다. 화상, 교사, 서점 점원, 전도사를 거치며 두루 실패를 경험한 그는 그림 그리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는다. 보리나주에서 전도사로서 실패한 뒤 그는 광부들과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었다.
그는 곧 자신이 전도사였음을 잊어버렸다. 목사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설교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후회스러운 일은 인생의 한순간이나마 스스로에 갇혀서 신학과 신비주의적인 관념에 이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의 의지는 여전했으며 매우 강했다. 그는 사실상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했다. 이제 예술이 그의 종교이며 그의 작품들이 설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소박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라. 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화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라파르트에게 쓴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 드넓은 먼 바다로.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사람들이여, 목적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바치시오.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오 라고 외친다. 그러나 사회성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행동이 유별났던 빈센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한다고 테오는 말했다. 미치광이? 아니다. 그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한 남자로서 그는 생활면에서는 무능했다. 동생 테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으리라. 그러나 예술가로서 그는 지독히도 독립적이고 새로운 미술의 개척자가 되고자 했다. 자신의 독립과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의 열망은 강하고 확고부동했다. 또한 그는 비견할 수 없는 용기로 투쟁하면서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았다.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작품들은 그가 언젠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예시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도 이미 그의 개성이 나타났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민중 화가로서의 자신을 꿈꾸며 시골, 싸구려 식당, 그리고 3등칸 대합실로 모델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이들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며 불운과 역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테오야, 세련된 사람을 그리는 일이 불편하다. 나는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대생들은 그 모델들만큼이나 어두웠다. 인물과 풍경들 속에서 모술을 표현할 의도는 없다. 다만 진한 고통을 표현하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 작품들이 어쩌면 통속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깊이와 미묘함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말들이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는 하찮고 유별나며 유쾌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으로 보일 것이다. 좋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자. 그래도 나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유별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야망은 슬픔보다는 사랑에, 열정보다는 차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늘 곤란함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조화와 순수하고 온화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나는 가장 더럽고 누추한 집에서 데생과 그림의 주제를 발견한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감을 느낀다. 나는 농사짓는 여인이 귀족 부인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누더기를 기워 만든 먼지투성이인 촌부의 치마와 푸른 겉옷에는 세월과 태양이 불어넣은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그녀에게 귀족 부인의 요상한 옷을 입혀놓으면 오히려 진실성을 잃게 될 것이다. 농부들을 표현한 그림이 윤기 흐르고 김이 피어오르는 감자의 냄새를 맡게 한다면
좋은 작품이다. 외양간 그림이 퇴비 냄새를 풍기게 한다고 해서 해로울 일은 없다. 외양간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농촌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들판에 잘 익은 밀이나 감자 그리고 퇴비와 비료의 향기까지 풍긴다면 이로운 일이다. 특히 도시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에 소용될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농부들의 그림에 가공의 향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 무렵 한 젊은 여인이 빈센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빈센트 역시 그녀와의 결혼을 꿈꾼 듯하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는 당시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는 이 감정에 대해 그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빈센트의 두 누이와의 말다툼 이후 그 젊은 여인은 자살을 시도한다. 그녀는 죽음을 모면하지만 빈센트와는 끝내 결별하고 만다. 빈센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예민해졌다. 이제 친구들과 지인들은 사제관을 피해갔다. 라파르테가 다시 그를 만나러 왔지만 빈센트는 금은 세공품 상인, 전보 배달부, 그리고 피역 제조인 같은 아인트호벤의 몇몇 지인들 외에 더 이상은 누구와도 친분을 나누지 않았다. 케르세 마커라는 피역 제조인은 1912년 4월 14일에서 21일자 주간지 암스테르다머에서 빈센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빈센트의 아뜰리에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그림, 고무수채화 대생, 초코화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걸려있는 모습에 놀랐다. 납작한 코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매우 강조된 커다란 귀와 못이 박히고 울퉁불퉁한 손을 가진 여인들과 남성들의 모습, 직조공들, 방적기, 실 감는 사람, 감자 심는 사람들, 풀 뽑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무수한 정물화들과 빈센트가 그토록 애착을 보인 누에넨의 작은 성당을 담은 수십 개의 유화 습작들이 있었다. 그는 누에넨 성당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렸다. 하지만 빈센트의 말에 따르면 그 성당은 마을의 건달패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단 한 번도 음식이 올려진 것 같지 않은 화덕의 프라이팬 주위에는 커다란 잿더미가 쌓여 있었고 밀집으로 만든 의자 몇 개, 그리고 30개의 새 둥지로 가득한 장롱, 히스나무가 우거진 황야에서 옮겨온 갖가지 종류의 이끼와 식물, 박제된 새들, 작은 배, 도르래, 요강, 농가에서 쓰는 갖가지 종류의 도구, 오래된 모자들, 때 묻은 여인용 머리쓰개 등이 있었다. 케르세 마커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누에넨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그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것은 너무나 달랐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강렬하고 거칠었으며 또한 미완된 것이었기에 아무리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본다고 해도 그것을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의 작품이 내게 지울 수 없는 어떤 감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습작화들은 매 순간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나는 그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조금씩 이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그를 방문했을 때 내가 받은 첫인상은 이미 호전돼 있었다. 하지만 무지 때문에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인물 대생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문외한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속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화내지 않았다. 그저 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칙칙한 겨울이 지나고 시작된 1885년 새해 첫날, 빈센트는 나는 이처럼 침울한 새해를 맞은 적도 우울한 기분인 적도 없었다고 쓰고 있다. 그가 직조공과 농부들의 초가집에서 끊임없이 작업에 몰두하던 그의 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3월 25일의 일이었다. 가족들과의 불편한 대화 이후 그는 5월에서 11월까지 아틀리에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이제 그 무엇도 그가 정한 목표, 즉 전원의 삶을 화폭에 담아내는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가을에는 퇴색한 나뭇잎 속에서, 여름에는 잘 익은 밀 사이에서, 봄에는 풀들 사이에서, 여름에는 하늘 밑, 겨울에는 그을린 초가집에서 풀 베는 일꾼이나 농부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늘 즐겁다. 이것들은 변하는 법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대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테오에게 보냈을 때 빈센트는 이제 전원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많은 발전을 보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델라크루아의 색채 기법에 대한 훌륭한 글을 썼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후기 인상파 화가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인상주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 인상주의에 대한 당신의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스의 작품에서 수많은 아름다움을 본다.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림 그리는 방식 그리고 색채에 있어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색조는 앞으로 조금 더 어두워질 것이다. 신도들에게 모델 일을 금지시키는 주임 신부와 갈등을 빚은 빈센트는 11월 말경 아틀리에를 포기하고 앙베르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는 누에넨을 떠나면서 빈센트의 짐을 나무 상자에 꾸려 브레다의 목수에게 맡겼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자 목수는 결국 그 짐들을 고물 장수에게 팔아버렸다. 그리는 일이 불편하다. 어려서부터 대생의 재능을 보였던 빈센트는 구필 화랑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런던에서 크로키 작업을 했다. 화상, 교사, 서점 점원, 전도사를 거치며 두루 실패를 경험한 그는 그림 그리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는다. 보리나주에서 전도사로서 실패한 뒤 그는 광부들과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었다. 그는 곧 자신이 전도사였음을 잊어버렸다. 목사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설교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후회스러운 일은 인생의 한순간이나마 스스로에 갇혀서 신학과 신비주의적인 관념에 이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의 의지는 여전했으며 매우 강했다. 그는 사실상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했다. 이제 예술이 그의 종교이며 그의 작품들이 설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소박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라. 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화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라파르트에게 쓴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 드넓은 먼 바다로.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사람들이여 목적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바치시오.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오라고 외친다. 그러나 사회성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행동이 유별났던 빈센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한다고 테오는 말했다.
미치광이? 아니다. 그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한 남자로서 그는 생활면에서는 무능했다. 동생 태호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으리라. 그러나 예술가로서 그는 지독히도 독립적이고 새로운 미술의 개척자가 되고자 했다. 자신의 독립과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의 열망은 강하고 확고부동했다. 또한 그는 비견할 수 없는 용기로 투쟁하면서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았다.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작품들은 그가 언젠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예시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도 이미 그의 개성이 나타났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민중 화가로서의 자신을 꿈꾸며 시골, 싸구려 식당, 그리고 3등칸 대합실로 모델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이들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며 불운과 역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태호야, 세련된 사람을 그리는 일이 불편하다. 나는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대생들은 그 모델들만큼이나 어두웠다. 인물과 풍경들 속에서 모술을 표현할 의도는 없다. 다만 진한 고통을 표현하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 작품들이 어쩌면 통속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깊이와 미묘함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말들이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는 하찮고 유별나며 유쾌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으로 보일 것이다. 좋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자. 그래도 나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유별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야망은 슬픔보다는 사랑에, 열정보다는 차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늘 곤란함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조화와 순수하고 온화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나는 가장 더럽고 누추한 집에서 데생과 그림의 주제를 발견한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감을 느낀다. 나는 농사짓는 여인이 귀족 부인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누더기를 기워 만든 먼지투성이인 촌부의 치마와 푸른 겉옷에는 세월과 태양이 불어넣은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그녀에게 귀족 부인의 요상한 옷을 입혀놓으면 오히려 진실성을 잃게 될 것이다. 농부들을 표현한 그림이 윤기 흐르고 김이 피어오르는 감자의 냄새를 맡게 한다면 좋은 작품이다. 외양간 그림이 퇴비 냄새를 풍기게 한다고 해서 해로울 일은 없다. 외양간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농촌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들판에 잘 익은 밀이나 감자 그리고 퇴비와 비료의 한계까지 풍긴다면 이로운 일이다. 특히 도시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에 소용될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농부들의 그림에 가공의 향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빈센티의 네덜란드 시기의 첫 번째 걸작은 석파나 슬픔이다. 이 작품은 보리나주의 크로키 작품들에 비해 이미 놀랄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론의 여지없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작품이 라파르트와의 불화를 빚어낸 장본이기도 하다. 요컨대 그 외의 모든 태생과 그림들은 이 작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